안녕하세요. 저는 이혜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창밖은 가을이었습니다. 병원 화단에 심어진 국화가 마지막 절정이라도 되는 듯 노랗고 붉게 피어 있는 게 보였어요. 저 꽃들도 곧 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무심코 하다가 저 역시 곧 다가올 끝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곤 합니다. 항암 주사를 맞은 팔뚝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는 환자였어요. 머리카락은 이미 오래전에 자리를 비웠고 눈썹마저 얼마 남지 않아 맨송맨송한 얼굴이 낯설기만 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 시간을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으려 노력해요. 일은 가까이 살아오면서 제게 주어진 시간들을 충분히 누렸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이 곁에 있으니 그걸로 족하다고 여겼거든요. 특히 제 남편 고강민이라는 남자는 제 인생의 가장 큰 버팀목이었습니다. 평생을 무뚝뚝하고 표현 한번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누구보다 깊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투박한 손으로 제 모든 것을 지켜준 남자였어요. 제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도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1시간을 넘게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그날 남편의 거친 손에서 전해져 오던 온기가 제게는 더 큰 힘이 되었어요. 오늘도 남편은 제 옆에서 묵묵히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사각사각 조용한 병실의 과도 소리만 울리는 그 시간이 저는 참 좋았어요. 제 남편은 사과를 참 예쁘게도 깎아요. 껍질이 끊어지는 법이 한 번도 없었죠. 젊은 시절 그 솜씨가 아까워 제가 과일 가게라도 한번 해볼까 농담을 던졌다가 남편은 이 손은 당신한테 과일 깎아줄 때만 쓰는 손이야라며 제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런 무뚝뚝한 낭만을 가진 사람이 제 남편이었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오후의 정적을 깬 것은 요란하게 열리는 병실 문과 함께 끼쳐 들어온 독한 향수 냄새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며느리인 김미리의 목소리였죠. 그 뒤로는 안사돈이 당연하다는 듯 따라 들어왔습니다. 둘은 약속이라도 한 듯 온갖 명품으로 휘감고 있었는데 특히 안사돈의 목에 걸린 커다란 진주 목걸이가 병원 조명 아래서 번쩍이는 게 유난히 거슬렸어요. 아픈 사람이 누워있는 병실에 어울리지 않는 과한 치장이었죠. 남편은 깎던 사과를 마저 깎을 뿐 그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그들을 맞았어요. 그래, 어서 와라.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겠네. 제 말에 며느리는 과장된 몸짓으로 사온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고생은요? 당연히 와봐야죠. 어휴, 근데 병실이 생각보다 더 작네요. 특실로 옮겨달라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정석 씨한테 말하면 바로 해줬을 텐데. 시작부터 가시돋친 말이었습니다. 아들 돈 쓰는 걸 아까워하는 저를 은근히 타박하는 소리였죠. 안사돈은 한술 더 떴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우리 미리 말대로 하시지. 사부인 체면에 이런 다인실은 좀 그렇지 않니? 옆 침대 환자는 하루 종일 앓는 소리를 내는데 신경 쓰여서 병이 더 깊어지시겠어. 안사돈은 그렇게 말하며 옆 침상에 누워 계신 할머니를 보란 듯이 훑어보았습니다. 그 무례함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저는 애써 표정을 감추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만하면 충분해요. 다들 나처럼 아픈 사람들인데 서로 이해하고 지내야죠. 그리고 남편이 매일 와서 돌봐주는데 뭐가 불편하겠어요. 제 말에 안사돈은 코웃음을 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사돈 어른이 계셔서 더 불편한 거 아니에요? 원래 간병은 사람이 하는 거지 남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돈 어른도 힘드실 텐데 그냥 간병인 쓰시는 게 낫지 않아요? 요즘은 사람 쓰는데 돈 아끼면 안 된다고들 하던데. 그 말은 제 남편의 정성을 돈 몇 푼의 가치로 깎아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목소리를 조금 높였어요.
사돈. 남편이 아내를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돈으로 사람 사서 해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랍니다. 제 말에 안사돈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머리를, 정확히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제 밑머리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했어요. 어머 사부인. 꼴이 이게 뭐예요? 길에서 봤으면 못 알아볼 뻔했네. 머리가 아주 그냥 하나도 없으시네. 흉해라.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여자로서, 그리고 아픈 환자로서 가장 아픈 곳을 후벼 파는 잔인한 말이었어요. 제 숨이 턱 하고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안사돈의 팔을 툭 치는 척하며 거들었습니다. 엄마도 참 신뢰되게. 그래도 우리 아기한테 탈모 유전자만 안 갔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유전자가 손주한테 제일 많이 간다던데 걱정이네. 이젠 제 병이, 제 고통이 미래에 태어날 손주에게까지 저주처럼 대물림될 거라는 악담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암과 싸우는 고통보다 그들의 잔인한 혀가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사각사각, 소름 끼치도록 일정하게 들려오던 과도 소리가 멈춘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편은 깎고 있던 사과의 마지막 껍질을 길게 늘어뜨린 채 과도를 탁 소리가 나게 접시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안사돈과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평생을 함께 산 저도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은 전혀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비어 있는, 그래서 더 무섭고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남편은 먼지 하나를 내려다보듯 그들을 잠시 응시하더니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싸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가리 당장 닥치고.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병실의 모든 공기를 얼려버릴 듯한 냉기가 서려 있었어요. 안사돈과 며느리는 물론 저까지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평소에는 세월의 무게의 등이 조금 굽어 보였는데 그 순간만큼은 산처럼 거대하고 단단해 보였어요. 남편은 두 사람에게로 한 걸음 다가서며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둘 다 내 아내 눈앞에서 꺼져. 그 말에 정신이 든 며느리가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니 걱정돼서 드린 말씀인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기회는 한 번이다. 내 입에서 더 험한 말이 나오기 전에 당장 나가. 남편의 말에는 더 이상의 자비가 없었습니다. 안사돈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며느리의 팔을 잡아 끌었고 두 사람은 마치 도망치듯 허둥지둥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요란하게 들어왔던 것과는 달리 쥐 죽은 듯 조용히 사라졌어요. 그들이 놓고 간 과일 바구니에서는 여전히 비싼 과일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남편의 넓은 등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문이 닫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천천히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제 머리를, 머리카락 한 올 없는 제 맨머리를 투박한 손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둑이 터진 듯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안사돈과 며느리가 뱉어낸 말들이 독처럼 귓가에 맴돌았고 남편의 서늘했던 눈빛이 자꾸만 아른거렸기 때문이에요.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제대로 못하던 사람이 저 때문에 그렇게까지 분노했다는 사실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은 제 옆 간이 침대에 누워 잠이 든 척했지만 뒤척이는 소리에 저처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아들 정석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버지한테 대충 이야기는 들었어요. 내일 아침에 바로 갈게요. 아들의 메시지를 보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지만 동시에 내일 아침 아들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식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것만 같아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석이가 굳은 얼굴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눈이 퀭했어요. 아들은 제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밀이랑 장모님,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차마 고개를 끄덕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입으로 그 끔찍한 말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싶지 않았어요.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아들은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사귀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이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이 일은 내가 해결한다. 너는 빠져.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미리는 제 아내고 장모님은 제 장모님이에요. 이건 제가 풀어야 할 문제예요. 아들의 단호한 모습에 남편도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병실을 나갔다 오겠다며 밖으로 향했어요. 아마 며느리와 통화를 하려는 모양이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아들은 아까보다 더 굳어진, 아니, 거의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 서서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미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 엄마는 원래 솔직한 사람이라 악의 없이 말한 건데 아버님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서 상처받았대요. 오히려 저희한테 사과를 하라네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들은 말을 이었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몰라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어머님이 아프셔서 예민해지신 거 아니냐,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틀린 말을 했냐고 따지는데 정말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대화가 아니라 그냥 벽이랑 이야기하는 기분이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과 배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그런 몰상식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듯 했어요. 남편은 묵묵히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아무런 위로도 건넬 수가 없었어요. 그저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아들이 이런 끔찍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만 같았어요. 그날 오후 아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병실에는 다시 저와 남편 둘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말이 없었어요. 그 무거운 침묵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지고 제가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간이 침대에서 일어나 제 침대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의자를 끌어다 앉아 한참 동안 저를 내려다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이윽고 남편이 아주 작은 소리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짐승이 상처를 핥으며 내는 듯한 낮고 처절한 울음소리였어요. 남편은 제 머리를, 머리카락이 없는 제 맨머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다 지켜줄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남편의 투박한 손끝에서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에서 그 사람의 모든 진심이 전해져 왔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남편이 우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시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아들인 정석이가 군대에 갈 때도 남편은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저 때문에 소리 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제 탓인 것만 같아 심장이 미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를 이렇게까지 사랑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에 뜨거운 감사함이 밀려왔어요. 저는 자는 척하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남편의 눈물과 제 눈물이 어두운 병실 안에서 소리 없이 섞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약한 모습만 보이지 않겠다고. 저를 위해 울어주는 저 사람을 위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가족에게 상처를 준 그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굳게 다짐했어요.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보이지 않는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의 대화를 포기한 듯 보였어요. 집에 들어가서도 필요한 말 외에는 섞지 않고 각방을 쓴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안사돈에게 모든 것을 일러 바쳤고, 안사돈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네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야지. 어떻게 마누라를 그렇게 외롭게 만드나라며 훈계를 늘어놓는다고 했어요. 아들은 그저 알겠습니다 라고만 대답하고 전화를 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는 제 마음은 편치가 않았어요. 아들의 결혼 생활이 저 때문에 엉망이 된 것만 같아 죄책감이 들었죠.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뿌리가 썩은 나무는 빨리 베어내는 게 맞아. 괜히 미련 갖다가 집 전체가 무너지는 거야. 남편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단단해지다가도 아들의 지친 얼굴을 보면 다시 약해지곤 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조금은 이상한 이야기를 가지고 병실에 찾아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좀 이상한 일이 있어요. 아들의 얼굴에는 곤혹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며느리가 평소에 애지중지하던 명품 시계와 가방 몇 개를 거실에 늘어놓고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더랍니다. 뭘 하냐고 물었더니 그냥 스타일링 사진 찍는 거라고 얼버무리더래요. 하지만 그날 저녁 아들은 우연히 며느리의 휴대폰 화면을 보게 되었고, 며느리가 중고 거래 사이트에 그 물건들을 급하게 처분하려고 내놓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격도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내놓아서 거의 금매 수준이었다고 해요. 미리 씨 돈이 부족한 사람도 아니고 평소에 자존심은 엄청나게 강해서 저런 중고 거래는 쳐다도 안 보던 사람인데 이상해요. 혹시나 해서 제가 돈 필요한 일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실증 나서 파는 거라고 신경 끄라고 쏘아붙이더라고요. 아들의 이야기를 듣는 제 마음에도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안사돈 내는 사업이 아주 잘 돼서 돈이 넘쳐난다고 늘 자랑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아끼던 명품을 그것도 급하게 처분한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였죠. 저는 아들에게 혹시 너한테 돈 빌려달라는 이야기는 안 하던? 하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말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해요. 저한테 말 못할 돈이 필요한 걸까요? 그저 철없는 며느리의 변덕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은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퇴근하고 아파트로 들어서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험악한 인상의 남자 2명이 서성이고 있더랍니다. 그들은 아파트 보안팀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손에는 안사돈의 차량 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들고 있었다고 해요. 아들이 조용히 다가가 들어보니 그들은 보안팀 직원에게 이 차주가 여기 사는 게 맞냐, 언제쯤 들어오냐 등을 끈질기게 묻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안팀 직원이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하자 그들은 빚 받으러 온 거니까 좋게 말할 때 알려달라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해요. 결국 보안팀 직원이 강경하게 나오자 그들은 두고 봐. 매일 와서 지켜볼 거니까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들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했어요. 아버지, 아무래도 장인어른 사업에 정말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빚쟁이들이 아파트까지 찾아올 정도면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아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명품을 팔던 이유와 빚쟁이들의 방문,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돈에 쪼들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병원에서 저에게 그토록 무례하게 굴었던 이유도 어쩌면 자신들의 불안과 초조함을 만만한 저에게 화풀이했던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남편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정서가.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느껴졌어요.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일단 오늘 밤 내 아내 차에 이걸 설치해. 남편이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아주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언제 이런 것까지 준비했는지 남편의 치밀함에 저는 조금 놀랐어요. 그리고 내 차 블랙박스 메모리는 당장 빼서 따로 보관해라. 그놈들이 주차장에서 서성이던 영상이 찍혀 있을 거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아. 남편은 마치 숙련된 장군처럼 아들에게 임무를 지시했습니다. 아들은 조금 망설이는 듯 했어요. 아내의 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마음을 읽었는지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 가정을 지키고 싶으면 진실부터 알아야 한다. 지금 내 아내는 너한테 모든 걸 숨기고 있어. 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건 내 아내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다. 남편의 말에 아들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늦은 시간에 주차장으로 내려가 며느리의 차 운전석 밑에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과연 저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지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녹음기에 무언가 담기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녹음기를 설치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이틀은 제게 20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아들은 매일 밤 며느리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주차장으로 내려가 녹음기를 수거해왔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내용은 녹음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혼자 운전할 때는 주로 라디오를 듣거나 조용히 운전만 했고 친구와 통화하는 내용은 그저 쇼핑이나 드라마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혹시 내가 너무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할 때쯤이었어요. 아들이 세 번째 녹음 파일을 가지고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번에 뭔가 녹음된 것 같아요. 미리가 차 안에서 장모님이랑 거의 1시간 가까이 통화를 했어요. 아들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병실 문을 굳게 닫고 커튼까지 친 뒤에야 노트북에 녹음 파일을 옮겨 재생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익숙한 며느리와 안사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안사돈은 어디 백화점에서 세일을 한다더라. 아는 사람이 이번에 땅을 사서 돈을 벌었다더라 하는 허영 가득한 이야기들이었죠. 저는 실망하며 녹음 파일을 끄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안사돈의 목소리 톤이 갑자기 낮아지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고서방 반응은 어떻더냐? 돈 이야기 좀 떠봤어?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직. 요즘 나한테 말도 안 붙이려고 해서 꺼낼 틈도 없었어. 그리고 저번에 아빠 빚쟁이들 아파트에 왔던 거 혹시라도 본 거 아닐까 불안해 죽겠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예상이 맞았어요. 안사돈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걱정 마라. 아빠가 그놈들 만나서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싹싹 빌어서 겨우 돌려보냈으니까. 문제는 이자야, 이자. 이번 주 안으로 5천만 원을 막지 못하면 그놈들이 회사까지 찾아온다고 했단 말이다. 그럼 우리 사업 끝장나는 거야. 며느리가 거의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나도 이제 돈 나올 구멍이 없어. 내 시계랑 가방 판 돈은 저번에 다 줬잖아. 이제 뭘 더 팔아? 나더러 뭘 어떡하라고. 안사돈은 그런 며느리를 오히려 다그쳤습니다. 정신 차려, 김미리. 울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믿을 건 고서방 하나뿐이야. 내 남편 아니냐? 어떻게든 구슬려서 투자를 하게 만들어야지. 아빠가 준비한 사업 계획서 못 봤어?
그럴듯하잖아. 어차피 다 가짜 서류지만 고서방이 뭘 알겠어. 그냥 유망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라고 둘러대면 속아 넘어갈 거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제 아들에게 사기를 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안사돈은 더 끔찍한 말을 내뱉었어요. 이번에 딱 5억만 투자받는 거야. 그걸로 사채 빚 다 갚고 남는 돈으로 우리 비행기 표 끊어서 외국으로 튀는 거다. 너도 같이 가야지. 여기서 그 무뚝뚝한 시아버지랑 병든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서 뭐 할래? 더 젊고 능력 있는 남자 외국 나가면 널리고 널렸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빌리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우리 아들의 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할 계획을, 그것도 며느리라는 여자가 제 남편과 함께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병든 저를 짐 취급하며 버리고 떠나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안사돈의 목소리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습니다. 녹음기에서는 며느리의 대답이 이어졌어요. 그래도 정석 씨한테 너무 미안한데 어떻게 그래? 하지만 그 망설임은 길지 않았습니다. 안사돈이 그럼 넌 여기서 빚쟁이들한테 머리채 잡히면서 살래? 내 아빠 감옥 가는 꼴 보고 싶어.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라고 윽박지르자 며느리는 결국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한번 해볼게. 녹음 파일은 그 말을 끝으로 조용해졌습니다. 병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들은 얼굴을 두 손에 파묻은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남편은 입을 굳게 다문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 없는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저는 차오르는 분노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동시에 이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가족을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병든 저를 조롱하고 제 남편의 진심을 무시했으며 제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려 했어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자 저는 그 붉어진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석아, 이제부터는 전쟁이다. 제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남편도 조용히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나도 같은 생각이라는 무언의 동의가 담겨 있었어요.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전쟁. 그 지옥 같은 녹음 파일은 바로 그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병실은 전쟁을 앞둔 지휘본부와 같았습니다. 남편과 아들, 그리고 저는 매일 모여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다듬었어요. 분노는 여전히 뜨겁게 들끓었지만 우리는 그 감정을 차갑게 식혀 복수의 칼날을 벼리는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순간 이 전쟁에서는 지는 것이라고 남편은 누누이 강조했어요. 그 사람들의 목표가 우리 아들의 돈, 정확히는 우리 가족의 평생이 담긴 재산이라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아주 먹음직스러운 미끼로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파놓은 함정으로 그들을 다시 밀어넣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였어요.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아들 정석이가 며느리의 거짓 눈물과 호소에 넘어간 척 연기를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투자금을 건네는 자리를 만들어 그들이 사기 행각을 완성하는 바로 그 순간의 모든 증거와 함께 그들을 올가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제 몸이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계획을 알게 된 충격 탓인지 항암 치료의 부작용이 이전보다 훨씬 더 지독하게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이대로 쓰러질 수는 없었어요. 제 손으로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전까지는요. 정서가 가장 중요한 건 연기다. 남편이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어설프게 하면 바로 들통나. 너는 지금 아내의 배신에 분노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아내를 아직 사랑해서 갈등하는 남편을 연기해야 한다. 그 갈등이 진짜처럼 보여야 김미리가 의심을 안 할 거야. 아들은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하지만 그 얼굴을 보고 태연하게 연기를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역겨워서 토할 것 같은 걸 참고 있는데. 저는 그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아, 엄마를 생각해. 네가 지금 무너지면 우리는 저 악마들에게 모든 걸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게 될지도 몰라. 네가 우리 가족의 마지막 보루야. 제 말에 아들은 입술을 깨물며 다시 한번 결심을 다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 작전의 첫 단추를 꿰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먼저 다가가 지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고 해요. 미리야. 며느리는 아들이 먼저 말을 걸자 기다렸다는 듯 쌀쌀맞게 대꾸했다고 합니다. 왜? 너한테 화내서 미안했다. 아들의 사과에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지는가 싶더니 이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고 해요. 아들은 남편이 가르쳐준 대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고 합니다. 너랑 장모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한 말, 솔직히 아직도 용서는 안 돼. 하지만 그래도 너는 내 아내고 장모님은 내 장모님이시잖아. 내가 어떻게 너를 계속 미워하겠냐. 나도 너무 힘들다. 아들의 그 절묘한 갈등 연기는 며느리의 경계심을 허무는데 성공한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나도 오빠한테 너무 서운했어. 우리 엄마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아버님은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고 오빠는 내 편 한 번 안 들어주고라며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서러움을 토해냈다고 합니다. 아들은 그 모든 투정을 묵묵히 들어주며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고 해요. 장인어른 사업, 많이 힘드신 거냐? 그 말에 며느리의 눈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건 어떻게? 아들은 지난번에 너 중고 사이트에 물건 파는 거 봤어. 그리고 아파트에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왔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나한테까지 숨길 필요 없어. 우리 부부잖아. 라고 말하며 며느리를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아들의 품에 안긴 며느리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사업이 어려워져 급전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사실처럼 늘어놓기 시작했다고 해요. 물론 도박 빚이나 사채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이 그저 유망한 신사업에 투자할 마지막 자금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이었죠. 며느리는 울면서 아들에게 매달렸다고 합니다. 오빠, 이번 한 번만 우리 아빠 도와주면 안 될까? 정말 확실한 사업이야. 이거 하나만 성공하면 우리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응, 오빠만 믿을게.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말없이 다독여주며 알겠다. 내가 부모님께 한번 말씀드려 볼게. 쉽지는 않겠지만 노력해 볼게. 라는 말로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서 모든 상황을 전해 들은 우리는 며느리가 미끼를 확실히 물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며느리는 아침 일찍부터 아들에게 애교를 부리며 살갑게 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저녁에는 자신의 아버지가 만들었다는 사업 계획서를 들고 왔다고 합니다. 아들은 그 계획서를 사진으로 찍어 제게 보내주었어요. 차세대 신재생 에너지 개발 사업 투자 제안서. 제목부터 거창했습니다. 안의 내용은 온갖 어려운 전문 용어와 그럴듯한 그래프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수치가 뜬구름 잡는 소리뿐인 속 빈 강정과 같은 서류였어요. 남편은 그 계획서를 보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놀고 먹던 인간이 만든 서류 티가 나는구만. 이런 걸 믿고 투자하라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하지만 우리는 속아주는 척해야만 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이 계획서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은 척 연기했다고 해요. 장인어른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엄청난 사업을 준비하고 계셨다니. 이건 정말 성공하겠다. 아들의 칭찬에 며느리는 우쭐해져서 그럼. 우리 아빠가 아무거나 하시는 분인 줄 알아? 오빠,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부모님 모시고 우리 아빠 한번 만나자. 아빠가 직접 설명하면 더 믿음이 가실 거야. 라며 스스로 판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몸은 계획대로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분노를 사귀고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해야 하는 매 순간이 제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였습니다. 밤에는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속이 울렁거려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기가 어려웠어요. 항암 주사를 맞은 팔은 퉁퉁 부어올랐고, 온몸의 뼈마디가 쑤시는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의사는 제 얼굴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어머님,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수치가 너무 안 좋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셔야 하는데 이러시면 다음 치료를 견디시기 힘듭니다. 의사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니 지금 제 상황이 어떤지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나 쉽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픈 몸을 이끌고 이 끔찍한 연극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주말에 있을 상견례를 겸한 투자 설명회 자리에서 저는 인자하고 너그러운 시어머니를 연기해야만 했어요. 그 생각을 하니 약을 먹지 않아도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일까? 저 추악한 인간들에게 복수를 한들 내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망가진 아들의 결혼 생활이 되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모든 걸 포기하고 조용히 눈을 감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나약한 생각이 독버섯처럼 제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지독한 싸움의 끝에서 과연 웃을 수 있을까요? 주말이 다가올수록 제 몸의 통증은 극에 달했습니다. 단순한 뼈마디가 쑤시는 수준을 넘어 온몸의 뼈가 녹아내리는 듯한, 혹은 수만 개의 바늘이 동시에 저를 찌르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었어요. 밤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진통제를 맞아도 그때뿐, 약효가 떨어지면 어김없이 지옥 같은 통증이 저를 덮쳤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나오는 소리가 남편의 잠을 깨울까봐 이불을 입에 틀어막고 밤새 끙끙 앓았습니다. 음식은 전혀 넘길 수가 없었어요. 물 한 모금을 마셔도 비릿한 쇠맛이 느껴지며 곧바로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며칠 사이에 제 몸은 눈에 띄게 말라갔고, 퀭한 눈과 검게 변한 입술은 영락없는 송장의 모습이었어요. 남편과 아들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손을 잡아주고 젖은 수건으로 제 입술을 적셔주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들의 침묵 속에서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어머니가 더 힘드신 거다라는 죄책감과 이 복수를 계속하는 게 맞는 걸까 하는 회의감을요. 그들의 그런 마음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사달이 난 것은 사돈네와의 약속을 하루 앞둔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통증은 유난히 더 심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몸을 웅크린 채 제발 이 고통이 끝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통증은 마치 제 의지를 시험이라도 하듯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눈앞이 핑핑 돌고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져 버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생을 참고 인내하며 살아왔던 제 삶의 끈이 그 순간 완전히 놓아져 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발버둥치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파. 너무 아파. 못 참겠어. 여보, 나 좀 어떻게 해줘. 제 절규에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던 남편과 소파에서 웅크리고 있던 아들이 혼비백산하여 제게 달려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 정신 차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의사 선생님 부를게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목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제 몸을 찢는 듯한 고통과 그보다 더한 마음의 절망감에 휩싸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울며 매달렸습니다. 나 그만할래. 그냥 이대로 죽는 게 낫겠어.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복수가 다 뭐야. 다 필요 없어. 그냥 조용히 죽고 싶어. 제 평생, 제 입에서 나온 가장 나약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언제나 강한 엄마였고 억척스러운 아내였어요. 가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며 죽고 싶다고 울부짖고 있었어요. 제 모습에 남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저를 끌어안았고 아들은 의사를 부르러 뛰쳐나가다 말고 병실 문 앞에서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담당 의사와 간호사가 뛰어들어왔어요. 제 상태를 확인한 의사는 다급하게 진통제 주사를 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팔뚝에 차가운 바늘이 꽂히는 감각과 함께 저는 서서히 의식이 몽롱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제 귀에는 의사가 남편을 병실 밖으로 불러내야 하는 말이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환자분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무엇보다 환자 본인이 삶의 의지를 놓으시면 저희도 방법이 없습니다. 옆에서 가족분들이 마음을 단단히 먹게 해주셔야 합니다. 의사의 그 냉정한 말이 제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삶의 의지. 제게는 이제 그런 것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는 제 존재 자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에게 크나큰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진통제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제 영혼이 몸을 떠나고 있었기 때문인지 저는 서서히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눈을 감으면 이 지독한 고통도 끝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저를 부르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약 기운에 취해 눈을 뜨기조차 힘들었지만 제 손을 꼭 잡은 남편의 투박한 손길이 저를 현실로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겨우 눈을 떠보니 남편은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가계부 한 권이 들려 있었어요. 그건 저희 부부가 결혼해서 단칸방 살림을 시작할 때부터 악착같이 돈을 모아 작은 가게를 열고 아들 정석이를 키워내기까지 우리의 모든 역사가 담겨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건 왜 가지고 왔어요? 남편은 제 물음에 대답하는 대신 의자를 끌어다 제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마른 기침을 한 번 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그 낡은 가계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1978년 5월 10일. 수입 없음. 지출 혜정이 좋아하는 카스텔라 100원. 맛있게 먹는 얼굴 보니 배가 부르다. 남편의 목소리를 따라 제 기억도 아득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맞았던 제 생일이었어요. 돈이 없어 아무것도 못 해준다며 미안해하던 남편이 그날 밤 월급날에나 겨우 사 먹을 수 있었던 귀한 카스텔라 한 조각을 내밀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었죠. 남편은 계속해서 가계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1980년 3월 2일. 수입, 분식집 개업 첫날. 떡볶이 판매 700원. 지출, 밀가루, 고추장 외상값. 내일부터는 더 잘 팔릴 거다. 혜정이 손맛은 대한민국 최고니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게를 열 돈이 없어 시댁과 친정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장 한 구석에 겨우 얻었던 작은 분식집. 20원짜리 떡볶이 35그릇을 팔고 700원이라는 큰돈을 손에 쥐었을 때 남편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1983년 11월 25일. 수입 3,500원. 지출 정석이 100일 사진값 1,500원. 우리 아들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 혜정이가 아들 옷 만드느라 밤새 바느질해서 손이 다 텄다. 내일 꼭 약 사줘야지. 가계부 속에는 가난했지만 서로를 지극히 아끼고 사랑했던 우리 부부의 시간, 그리고 아들 정석이를 낳고 기르며 행복했던 모든 순간들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1,500원이면 우리 가게 며칠 매출과 맞먹는 큰돈이었지만 아들의 첫 모습을 남겨주고 싶어 큰맘 먹고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건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땀과 눈물, 그리고 사랑으로 쌓아 올린 삶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이 가계부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밖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아들 정석이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눈도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아들은 제게 서류 뭉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제가 힘겹게 서류를 받아들자 아들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변호사인 친구를 만나서 다 준비했어요. 이건 장인, 장모, 그리고 미리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고소장이에요. 이건 그동안 그들이 우리 가족을 기망했다는 증거 자료들이고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승소했을 때 받아낼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액 예상 내역서예요. 아들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떨리지만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셔야 해요. 이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저 악마들 반드시 우리 어머니 앞에 무릎 꿇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건강만 회복하세요. 그래서 저것들이 법정에 서서 심판받는 꼴, 어머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셔야 해요. 아시겠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새로운 삶의 목표를, 아니, 죽어서는 안 될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었어요. 복수. 그래, 복수였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남편의 사랑을, 내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대로 죽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아들이 건네준 죽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제 의지로 숟가락을 들어 죽을 한술 떠먹었습니다. 아직 비릿한 맛이 느껴졌지만 저는 억지로 삼켰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서 내 손으로 저것들을 지옥에 쳐넣어야만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닌 새로운 삶과 복수를 다짐하는 뜨거운 결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마치 꺼져가던 불씨에 기름이라도 부은 듯 제 안에서 새로운 의지가 맹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억지로라도 음식을 삼켰고 고통스러워도 재활 치료를 받으며 기력을 회복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혀를 내둘렀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정신력 하나는 국가대표급이십니다. 그들의 칭찬에 저는 속으로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국가대표가 아니라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화신이란다. 제 몸이 회복되는 동안 남편과 아들은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복수는 단순히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됐어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과 체면, 그 모든 것을 사람들 앞에서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방식으로 산산조각 내줘야만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들에게 제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정서가. 단순히 고소만 해서는 분이 안 풀려. 그들은 감옥에 가서 몇 년 살고 나오면 그만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이 다시는 이 사회에서 고개조차 들고 다닐 수 없게 만드는 거야. 제 계획을 들은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당신 말대로 하지.
그놈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끝내주자. 남편은 그날 바로 자신이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유능하다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돈의 모든 것을 파헤치라고 지시했어요. 사돈의 도박 빚 규모는 물론이고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성향은 어떤지, 그리고 그들이 꾸민 가짜 투자 계약서의 허점은 무엇인지 샅샅이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탐정에게서 중간 보고가 들어왔어요. 사돈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도박 빚을 지고 있었고, 돈을 빌린 사채업자들은 그 바닥에서도 가장 악랄하기로 소문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사돈의 신변을 위협하며 매일같이 협박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모든 정보를 들은 남편은 탐정에게 마지막 임무를 지시했습니다. 그 사채업자들 우두머리 연락처를 알아내. 내가 직접 통화해야겠다. 남편의 그 말에 저와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위험한 자들과 직접 엮이는 것은 너무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지. EJ라고 했다. 악은 더 큰 악으로 잡는 거야. 남편은 탐정이 알아낸 번호로 사채업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잔뜩 경계심이 서린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야? 남편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나는 김 사장 사돈 되는 사람이요. 사채업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돈? 돈 갚으려고 전화했나? 그 늙은이가 시키던. 남편은 그 말을 무시하고 본론을 꺼냈습니다. 당신들 김 사장한테 돈 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소? 그 말에 사채업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개소리야? 남편은 우리가 녹음했던 안사돈과 며느리의 통화 내용 일부를 들려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탕 크게 땡기고 외국으로 튀자는 내용이 흘러나오자 수화기 넘어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남편은 말을 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내 아들에게 5억을 사기쳐서 당신들 돈까지 싹 다 떼먹고 해외로 도망갈 계획이었소. 내가 아니었으면 당신들은 빈손으로 손가락만 빨고 있었겠지. 한동안 말이 없던 사채업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뭔데?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저녁 7시 우리 집으로 오시오. 그 시간에 김 사장이 내 아들과 투자 계약을 맺고 내가 현금으로 5억을 건넬 예정이니까. 그때 와서 당신들 돈 직접 받아가시오. 대신 내가 신호를 주기 전까지는 쥐 죽은 듯이 밖에서 기다려야 할 거요. 만약 내 제안을 거절하고 당신들 멋대로 행동한다면 나는 이 녹음 파일과 모든 증거를 경찰에 넘길 거요. 그럼 김 사장은 바로 구속될 거고 당신들은 원금은커녕 이자 한 푼도 못 받게 되겠지. 선택은 당신들이 하시오. 남편의 제안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사채업자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좋아. 그 제안 받아들이지. 하지만 약속을 어기면 당신 아들놈부터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안사돈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일부러 기어들어가는 목소리, 병세가 악화되어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은 목소리를 연기하며 말했습니다. 사돈 저예요. 안사돈은 제 목소리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가식적인 걱정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 사부인.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디 안 좋으세요? 저는 힘겹게 기침을 몇 번 하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돈이 최고라는 걸. 사돈 말씀대로 그 투자 제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 드릴게요. 이번 주 일요일에 다들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은행에서 미리 찾아놓은 현금으로 직접 건네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괜히 은행 기록 남아서 좋을 거 없잖아요.
호호 제 말에 안사돈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살짝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머, 정말이에요, 사부인? 아이고, 역시 사부인밖에 없으세요. 그럼요, 그럼요. 저희가 당연히 가야죠. 일요일 저녁에 바로 찾아뵐게요. 탐욕에 눈이 먼 그들은 제 제안에 담긴 함정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과 아들을 바라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악마들을 단두대로 불러낼 초대장을 보냈으니 남은 것은 화려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끔찍한 마지막 식사가 될 그 만찬을요. 드디어 약속의 날이 밝았습니다. 일요일 아침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은 유난히 따스하고 평화로웠지만 우리 집안의 공기는 폭풍전야처럼 무겁고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몸을 씻고 제가 가진 옷 중에 가장 단정하고 기품 있는 옷을 골라 입었어요. 비록 머리는 짧고 얼굴은 아직 병색이 완연했지만 오늘만큼은 초라한 환자가 아닌 이 집안의 안주인이자 한 남자의 아내, 그리고 한 아들의 어머니로서 당당하게 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제가 옷을 입는 동안 아무 말 없이 제 곁을 지켜주었고 아들은 거실에서 말없이 신문을 넘기고 있었지만 그 모든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전쟁을 끝내는 날이다. 오늘은 심판의 날이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점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올 손님들을 위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칼질을 하는 제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고 끓어오르는 찌개의 냄새는 오히려 제 정신을 더 맑게 해주는 듯 했어요. 저는 그들이 좋아한다고 했던 갈비찜을 재우고 형형색색의 전을 부치고 정갈하게 나물을 무쳤습니다. 이 음식이 그들의 인생에서 맛보는 마지막 제대로 된 식사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점심을 먹고 난 후 아들이 자신의 방에서 돈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가죽으로 만들어진 보기만 해도 묵직해 보이는 가방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준비 다 됐어요. 아들이 가방을 열어 보이자 그 안에는 5만 원권 다발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맨 위에는 진짜 돈 다발을 여러 개 올려놓아 혹시라도 열어봤을 때 의심하지 못하도록 했고 그 아래에는 신문지를 돈 크기로 잘라 띠지로 묶어놓은 가짜 돈다발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죠. 아들은 혹시 모르니 위에는 진짜 돈을 두둑하게 깔아놨어요. 슬쩍 보기만 해서는 절대 모를 겁니다. 라며 치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고생했다. 이제 마음 단단히 먹어라. 조금 있으면 진짜 배우가 되어야 하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마지막으로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남편이 사채업자들과 경찰 양쪽에 모두 연락을 마쳤고 그들은 약속된 시간인 저녁 7시 정각에 맞춰 우리 집 근처에서 대기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할 일은 7시 전까지 그들에게서 계약서에 도장을 받아내고 돈 가방에 손을 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만 하는 아슬아슬한 연극이었죠.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약속된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정성껏 차린 저녁상을 거실 테이블에 펼쳐놓았습니다. 가장 비싼 그릇을 꺼내고 깨끗한 수저를 놓았어요. 곧 단두대로 향할 죄인에게 차려주는 마지막 식사라고 생각하니 묘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6시 30분이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이내 평정을 되찾고 아들에게 문을 열어주라고 눈짓했어요. 문이 열리고 사돈네 식구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며느리 미리, 안사돈, 그리고 사돈인 김 사장까지 세 사람 모두 잔뜩 멋을 부리고 나타났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탐욕과 기대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곧 거액을 손에 쥐고
이 지긋지긋한 나라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듯 했어요. 어머님, 몸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리셨어요? 아이고, 저희가 죄송해서 어떡해요. 며느리가 가식적인 목소리로 호들갑을 떨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안사돈도 옆에서 거들었죠. 그러게 말이에요, 사부인. 저희가 그냥 조촐하게 외식이라도 대접해 드렸어야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불러주시니 정말 감사하네요. 김 사장은 큼지막한 고급 양주 상자를 내밀며 이거 귀한 술입니다. 오늘 좋은 날이니 이따가 다 같이 한잔 하시죠. 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경멸감을 꾹 누르며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다들 어서 앉으세요. 시장하실 텐데. 그렇게 어색하고 기괴한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자리에 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와, 역시 어머님 음식 솜씨는 대한민국 최고예요. 이 갈비찜 정말 예술인데요. 셔츠에 기름이 튀는 줄도 모르고 개걸스럽게 갈비를 뜯는 김 사장을 보며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입에 맞으신다니 다행이네요. 많이 드세요. 밖에서 고생하시는 분이 잘 드셔야죠. 요즘 사업은 잘 되시죠? 제 질문에 김 사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허풍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요. 장모님. 제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그야말로 대박입니다. 대박. 대한민국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 아주 엄청난 프로젝트죠. 아마 내년 이맘때쯤이면 제가 대한민국 100대 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될 겁니다. 그 뻔뻔한 거짓말에 남편과 아들은 말없이 술잔만 기울였고 저는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어머, 정말요? 그렇게 대단한 사업이었군요. 우리 정석이한테 듣기는 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역시 우리 사돈어른은 보통 분이 아니세요. 제 칭찬에 안사돈은 어깨를 으쓱하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호호, 사부인은 아직 저희 집안을 잘 모르시는구나. 우리 바깥 양반이 한번 마음먹으면 못 해내는 일이 없는 사람이랍니다. 아마 사부인도 저희 덕에 호강하게 되실 날이 곧 올 거예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헛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겨우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절벽 끝에 서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저 눈앞에 5억이라는 돈에 눈이 멀어 허황된 미래를 그리고 있을 뿐이었죠. 저는 그들의 마지막 발악을, 마지막 만찬을 조용히 지켜보며 시간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어느덧 6시 50분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이제 곧 막이 오를 시간이었습니다. 길고 긴 식사가 끝나고 저는 뒷정리를 핑계로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그들을 데리고 거실 소파로 자리를 옮겼어요. 이제 본격적인 연극의 2막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바로 그 가짜 투자 계약서였죠. 자, 장모님, 장인어른. 그리고 우리 고 서방.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투자 계약서입니다.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아주 꼼꼼하게 작성한 서류이니 한번 보시죠. 김 사장은 거들먹거리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들이 서류를 받아들고는 일부러 더듬거리며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이해가 안 된다는 듯 어리숙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아버님, 여기 보면 지분 양도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투자금 회수 기간은 최소 5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생각보다 좀 기네요. 아들의 어설픈 질문에 김 사장은 답답하다는 듯이, 하지만 속으로는 이 멍청한 놈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게 뻔한 표정으로 설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안사돈과 며느리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조바심이 역력했어요. 빨리 도장을 찍고 돈을 받아야 하는데 이 답답한 아들 녀석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모든 설명이 끝나고 아들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정말 대단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제 남편과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남편은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고 저는 부엌에서 나오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만 우리 아들이 좋다니 믿어야지. 사돈어른만 믿겠습니다. 제 허락이 떨어지자 김 사장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인감과 인주를 꺼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도 도장을 찍으라고 재촉했어요.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둔 도장을 가지고 나와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찍었습니다. 마침내 사기극의 증거가 될 계약서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계약서를 받아들고는 노골적으로 거실 한쪽에 놓인 돈 가방을 쳐다보았습니다. 허허, 그럼 이제 약속하신 투자금을. 그 순간 저는 남편에게 약속된 신호를 보냈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찻잔을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린 것이었죠.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찻잔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머나, 내가 손에 힘이 없어서. 바로 그때였습니다. 딩동딩동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사돈네 식구들은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에 깜짝 놀라 현관 쪽을 바라보았어요. 며느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누구 오기로 했어요? 남편은 태연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글쎄 누군지. 내가 한번 나가보지. 남편이 현관문을 여는 순간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험악한 인상의 남자 대여섯 명이 우르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바로 남편이 불렀던 사채업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집 안을 한번 훑어보더니 소파에 앉아있는 김 사장을 발견하고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이, 김 사장. 이런 좋은 집에서 아주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놀고 있었네. 우리 돈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사채업자들의 등장에 사돈네 식구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김 사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더듬거리며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자네들이 여긴 어떻게. 이건 오해야. 내가 곧 돈을 갚으려고 했네. 안사돈과 며느리는 겁에 질려 서로를 부둥켜 안고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집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사채업자들은 김 사장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고함을 쳤습니다. 오해? 이 영감탱이가 지금 장난하나? 당장 돈 내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딩동딩동 다시 한번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크고 단호한 소리였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아수라장이 된 거실을 한번 둘러보고는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한 차분한 얼굴로 다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정복을 입은 경찰 대여섯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을 본 사채업자들과 사돈네 식구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절망이 동시에 떠올랐어요. 경찰 중 가장 계급이 높아 보이는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서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여기서 사기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남편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손님을 맞는 주인처럼 경찰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김 사장과 사채업자들, 그리고 하얗게 질린 채 떨고 있는 안사돈과 며느리를 차례로 가리키며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고받고 오셨군요. 잘 오셨습니다. 여기가 바로 사기 현장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경찰들에게 묵직한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 우리가 모아온 모든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경찰에게 증거 서류를 건네는 순간 거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사채업자들도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던 안사돈과 며느리도 모두 넋이 나간 표정으로 남편과 경찰들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어요. 김 사장만이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기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고 사장, 자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가? 우리가 정당하게 투자 계약을 맺은 건데 무슨 사기라는 거야? 그 발악에 가까운 외침에 남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찰이 남편에게서 건네받은 서류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놓인 방금 전 김 사장이 의기양양하게 도장을 찍었던 그 투자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경찰은 계약서와 다른 서류들을 비교해 보더니 싸늘한 눈으로 김 사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이 계약서에 기재된 사업자 번호는 이미 1년 전에 폐업 처리된 유령 회사의 번호입니다. 여기에 첨부된 재무제표와 실적 자료들도 모두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고요. 사기죄 및 사문서 위조 혐의가 있으신 것 같은데 경찰서까지 동행하셔야겠습니다. 경찰의 그 말은 사돈네 식구들에게 내려진 첫 번째 사형 선고였습니다. 김 사장은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안사돈은 그럴 리가 없어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라며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바로 그때 남편이 품 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거실에는 순식간에 며칠 전 우리 가족의 피를 거꾸로 솟게 했던 그 대화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딱 5억만 투자받는 거야. 그걸로 사채 빚 다 갚고 남는 돈으로 우리 비행기 표 끊어서 외국으로 튀는 거다. 안사돈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며느리 미리의 망설이는 목소리와 그런 며느리를 윽박지르는 안사돈의 목소리, 그리고 마침내 알았어, 엄마. 한번 해볼게. 라고 대답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까지. 그들의 모든 계획과 음모가 거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귀에 똑똑히 박히고 있었습니다. 녹음 내용을 듣는 사돈네 식구들의 얼굴은 하얀색을 넘어 이제는 거의 잿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자신들의 목소리로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는 그 기괴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아무런 변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녹음 내용을 듣고 있던 사채업자들의 두목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는 김 사장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흔들며 외쳤습니다. 이런 개 같은 영감탱이가 우리 돈까지 떼먹고 튈 생각이었어? 경찰들이 급하게 그들을 떼어놓는 동안 집 안은 다시 한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모든 녹음이 끝나고 거실에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을 때였습니다.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아들 정석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채 울고 있는 며느리 미리에게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의 얼굴에 던지듯 내던졌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이혼 서류였습니다. 아들은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미리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토록 걱정하던 유전. 그래, 유전이라는 것 참 무섭다. 너한테서 그리고 네 부모한테서 그 역겨운 사기꾼 유전자가 보이니까. 아들은 무릎을 굽혀 울고 있는 미리와 눈을 맞췄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던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럽고 끔찍한 시간으로 기억될 거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내 아이를 가졌다는 거짓말은 2번 다시 입에 담지도 마. 아들의 마지막 말은 며느리에게 내리는 가장 잔인한 심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아니야, 아니야. 라고 소리치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더 이상 누구의 동정도 살 수 없었어요.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기댄 몸을 천천히 일으켜
세 사람의 죄인 앞에 섰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분노를 터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럴 가치도 없는 인간들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가장 조용하고 가장 차분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안사돈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사돈. 내 머리를 보고 흉하다고 했었죠. 안사돈은 제 말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 머리카락은 보시다시피 다시 자라고 있어요. 항암 치료만 끝나면 예전보다 더 건강한 머리카락이 자라날 겁니다. 저는 제 짧은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 인생은 이제 끝났어요. 오늘을 기점으로 당신들의 남은 인생은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탈모증에 걸린 것과 같을 겁니다. 돈도 명예도 체면도 그리고 가족까지도. 당신들이 가진 모든 것이 오늘 밤 전부 다 빠져버렸으니까요. 감옥에서 평생을 후회하며 사세요. 제 말을 듣는 안사돈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바닥에 널브러진 계약서를 구두 끝으로 툭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당신들 같은 쓰레기들이 발을 들릴 곳이 못 됩니다. 이제 그만 우리 집에서 나가주시죠. 아니, 끌려 나가주시겠네요. 제 마지막 말이 끝나자마자 경찰들이 김 사장과 안사돈의 팔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제 길고 길었던 전쟁이 정말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철컹하는 차가운 금속성 소리와 함께 김 사장과 안사돈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어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혹은 아직도 이 상황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넋이 나간 표정으로 경찰들에게 끌려 나갔습니다. 며느리 미리도 참고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같이 가주시죠. 라는 경찰의 말에 힘없이 몸을 일으켜 그 뒤를 따랐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요란했던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자 우리 집에는 거짓말 같은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벌어졌던 모든 일들이 마치 한바탕의 악몽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거실은 그들이 차려놓고 간 음식 냄새와 그들이 남기고 간 공포와 절망의 기운이 뒤섞여 역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며느리가 내던져진 이혼 서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그들의 술잔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온몸에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아들 정석이는 거실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서 텅 빈 현관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외롭고 안쓰러워 보였어요. 사랑했던 아내의 배신을 제 손으로 직접 마무리 지어야 했던 아들의 마음이 오죽했을까요? 남편은 그런 아들에게로 다가가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옆으로 와서 앉아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고생했어,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남편의 그 한마디에 저는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 복수를 계획해야 했던 그 지독한 시간들, 저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미안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안도감까지.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등을 묵묵히 쓸어주었고 아들도 어느새 제 곁으로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서로의 온기에 의지한 채 이 길고 길었던 전쟁의 끝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의 충격적인 사건 이후 우리 가족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애썼습니다. 아들은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고 저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남은 치료에 집중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하게도 제 몸은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저를 짓누르고 있던 가장 큰 스트레스의 근원이 사라졌기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우리는 그들의 소식을 TV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8시 뉴스, 사회면 소식이었습니다. 유명 사업가 행세를 하며 지인에게 거액의 투자 사기를 치려던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앵커의 멘트와 함께 자료 화면으로 우리 아파트의 전경과 경찰서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김 사장과 안사돈, 그리고 며느리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우리는 단번에 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뉴스에서는 그들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왔으며 거액의 사채 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번 사기 행각을 통해 해외로 도주할 계획이었다는 사실까지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했던 짓과 똑같은 수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기를 치려 했다는 정황까지 포착되었다고 했어요. 그야말로 인간 말종들이었죠. TV 화면 속에서 모자이크 처리된 그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거만하고 오만했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 초라한 모습을 화면으로 지켜보는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통쾌함이나 기쁨보다는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남편은 말없이 채널을 돌려버렸고 아들은 이제 정말 끝났네요. 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그들의 몰락을 전국적으로 확인 사살시켜준 그 뉴스는 우리 가족에게 내려진 완벽한 승전보와도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주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도 않았고 통증에 뒤척이지도 않았어요.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독이 완전히 빠져나간 기분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그것은 제 병을 마법처럼 낫게 해주지는 않았지만 제 영혼을 갉아먹고 있던 지독한 멍울을 깨끗하게 씻어주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회복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우리 집에는 한동안 어색한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마치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잔해처럼 우리는 그 지독했던 전쟁의 상흔을 어떻게 치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아들 정석이는 그날 이후로 웃음을 잃었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았고 어쩌다 마주쳐도 텅 빈 눈으로 저를 바라보곤 했어요. 그 눈빛 속에는 아내에 대한 배신감,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 그리고 저와 남편에 대한 크나큰 죄책감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지만 섣불리 위로의 말을 건넬 수도 없었어요. 지금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리라 스스로 상처를 마주하고 이겨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그런 저와 아들 사이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방 앞에 가져다 놓기도 하고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기도 했죠. 저에게는 매일같이 다 괜찮아질 거야. 너무 걱정 마. 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날은 제가 병원 정기 검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아들이 소파에 꼿꼿하게 앉아 저와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사이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 결심한 듯한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소파에 마주 앉자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저희 부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놀라 아들을 일으키려 했지만 아들은 고집스럽게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들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저런 끔찍한 여자를 저희 집에 들였습니다. 그 여자가 어머니를 조롱하고 아버지를 무시하는 동안 저는 어리석게도 제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그 여자를 감싸려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병상에서 고통받으시는 동안 저는 한심하게도 그들의 거짓 연극에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아들의 눈물이 제 심장을 후벼 파는 듯 아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제가 조금만 더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했더라면 어머니께서 그렇게까지 힘드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 때문에 어머니 병세가 악화되셨던 걸 생각하면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용서가 되질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못난 아들을, 이 불효자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아들은 그렇게 한참을 울며 자신의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고 볼 수가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제 품에 아들의 얼굴을 파묻고 그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어요. 아들아 일어나라. 그게 왜 네 잘못이니? 사랑에 눈이 멀면 누구나 어리석어지는 법이란다. 너는 그저 한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했을 뿐이야. 나쁜 건 그 사랑을 이용하고 우리 가족을 기만한 그 사람들이지 결코 네가 아니야. 제 말에 아들은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더 세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너 때문에 병이 악화됐던 게 아니야. 오히려 너와 네 아버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더 힘을 낼 수 있었단다. 너는 엄마가 삶의 끈을 놓지 않게 해준 가장 큰 이유였어. 그러니 다시는 그런 말로 엄마 가슴에 대못 박지 마라. 알겠니? 그때까지 아무 말 없이 저희를 지켜보던 남편이 아들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고 말했습니다. 정서가, 고개 들어라. 아들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자 남편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짜 가족이라는 게 뭔지 아나?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하게만 사는 게 진짜 가족이 아니야. 이렇게 큰일을 겪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함께 일어서는 것. 그래서 이전보다 더 단단해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가족이다. 남편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일 덕분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강한지 알게 됐다. 그러니 너는 더 이상 죄책감 갖지 마라. 너는 우리 아들이고 그걸로 충분하다. 남편의 그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위로에 아들은 결국 참았던 모든 서름을 토해내듯 통곡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처음으로 아무런 걱정 없이 거실에 함께 모여 앉았습니다. 아들은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과 그들 일가에 대한 법적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해주었고, 우리는 늦은 시간까지 그동안 못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웃었습니다. 집이 이렇게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는 밤이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란 혈연으로 묶인 관계가 아니라 시련 속에서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믿음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날 밤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다시 봄이 찾아온 듯 했습니다. 아들은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빠져나와 예전의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신속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워낙 증거가 명백했고 그들 쪽에서 어떤 항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위자료와 재산 분할 문제도 아들이 그동안 며느리에게 들어갔던 모든 돈과 이번 사기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청구하여 우리가 일방적으로 승소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들 일가는 사기죄와 사문서 위조, 도박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저는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 인생에서 그들은 이제 완벽히 지워진 존재들이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의 시간이 다시 온전하게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건강도 놀라울 만큼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저를 짓누르던 스트레스가 사라지자 항암 치료의 효과도 극대화되는 듯 했어요.
의사는 제 차트를 보며 연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암세포 수치가 이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경우는 정말 드문데, 이건 의학을 넘어서는 기적인데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 만든 결과랍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었죠.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저는 머리를 감다가 손끝에 까슬까슬하게 돋아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제 밑머리에 아기 솜털 같은 머리카락이 보송보송하게 자라나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어머나 하고 작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그 가늘고 짧은 머리카락이 제게는 세상 그 어떤 생명보다 더 경이롭고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것은 단순한 머리카락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제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였으니까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가을날, 남편이 제게 불쑥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갈까? 저는 깜짝 놀라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행이요? 갑자기 무슨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그동안 너무 고생했잖아. 정석이도 그렇고. 이제 다 끝났으니 우리 다 잊고 며칠 푹 쉬고 오자. 내가 아주 좋은 데를 알아놨어.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은 모든 것을 잊고 남편의 고향이었던 작은 바닷가 마을로 힐링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을빛이 완연한 시골길을 달리는 내내 제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설레었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황금빛 들판과 높고 푸른 하늘, 그 모든 평범한 풍경들이 제게는 눈물겹도록 아름답게 다가왔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한 우리는 바다가 바로 보이는 아담한 민박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약속이라도 한 듯 다 같이 해변으로 향했어요. 쏴 하는 파도 소리와 끼룩끼룩 우는 갈매기 소리, 그리고 비릿한 바다 내음. 그 모든 것들이 제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부드러운 모래사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어요. 그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며 저는 진정한 행복이란 것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이 순간의 소중함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삶의 가장 큰 축복이었죠.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바닷가 근처의 작은 횟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갓 잡은 싱싱한 해산물로 차려진 저녁상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어요. 우리는 오랜만에 다 같이 술잔을 기울이며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민박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제게 잠시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남편의 손에는 풀과 작은 들꽃으로 엮어 만든 반지가 들려 있었어요. 남편은 제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제 네 번째 손가락에 그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결혼하는 기분이네. 내 아내가 되어줘서, 그리고 내 곁에 살아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남편의 그 투박한 고백에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벅차고 행복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들꽃 반지가 끼워진 제 손을 내려다보며 소리내어 웃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상처는 바닷바람에 씻겨나가고 파도 소리에 흩어졌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마지막 항암 치료까지 무사히 마쳤고 마침내 지긋지긋했던 병원 생활을 완전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혼의 아픔을 딛고 자신의 일에 더욱 매진하며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듬직한 남자로 성장해 나갔어요. 남편은 매일 아침 저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주말이면 같이 화초를 가꾸는 소소한 행복에 푹 빠져 지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야말로 완벽한 평화를 되찾은 듯 보였어요. 시간은 흘러 어느덧 제가 마지막 치료를 마친 지 1년이 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우리 가족에게 무척이나 특별한 기념일이었죠. 남편과 아들은 저를 위해 아주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해 놓았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화장도 곱게 하고 남편이 선물해준 예쁜 원피스를 차려입었습니다. 제법 자란 머리는 단정하게 드라이를 했고 그 모습은 더 이상 병색이 완연한 환자가 아닌 그저 곱게 나이 들어가는 한 사람의 모습일 뿐이었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아들이 미리 와서 창가 좋은 자리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와인잔을 부딪혔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제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였습니다. 레스토랑 안쪽, 직원들이 사용하는 통로로 향하는 복도를 지나치는데 저는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허름한 청소원 유니폼을 입고 커다란 쓰레기통을 힘겹게 끌고 가는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익숙한 뒷모습에 저는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여자가 잠시 허리를 펴며 고개를 돌렸을 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 아니, 전 며느리였던 밀이었습니다. 한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귀한 사람인 줄 알았던 그 오만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은 피곤과 고생에 절어 있었고 푸석푸석한 피부와 초점 없는 눈동자는 삶의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때는 네일아트를 받지 않으면 손톱이 부러지는 줄 알았던 그 희고 가늘던 손은 이제 거칠고 투박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여자와 제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미리는 저를 발견하고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수치심 그리고 당혹감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그녀는 저를 피하기 위해 황급히 몸을 돌리려다가 그만 뒤에 있던 청소 카트에 발이 걸려 쿵 소리를 내며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던 쓰레기통이 엎어지면서 그 안에서 음식물 쓰레기와 더러운 오물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악취가 진동했고 몇몇 손님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그쪽을 쳐다보았습니다. 미리는 넘어진 채로 쏟아진 쓰레기 더미 속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인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을 저는 그저 가만히 서서 아무런 감정 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제 마음속에서는 그 어떤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통쾌함도 분노도 심지어 동정심조차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구나 하는 덤덤한 생각만이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더 이상 복수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린 불쌍하고 어리석은 한 사람일 뿐이었죠. 저는 그녀에게서 조용히 시선을 거두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우리 가족이 기다리는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제 표정이 잠시 굳어 있었던 탓인지 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세요. 저는 아들과 남편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그냥 아주 오래전에 알던 사람을 본 것 같아서. 옛날 생각이 잠시 났네. 제 말에 남편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고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다시 즐거운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창밖 야경을 바라보며 방금 전 제가 보았던 그 초라한 잔상을 조용히 지워버렸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무관심이라는 말을 저는 그날 비로소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제 과거는 더 이상 제 현재의 행복을 조금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앞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아름다운 미래만이 반짝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의 재회는 제 인생의 아주 작은 해프닝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소식을 궁금해하지도 그들의 삶을 떠올리지도 않았어요. 제게는 제 자신의 건강과 우리 가족의 행복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벅차고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치료를 마치고 2년이 지난 어느 날 정기 검진을 위해 찾은 병원에서 의사는 제게 완치 판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병원에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암세포는 완전히 사라졌고 재발의 위험도 거의 없습니다. 완치되셨습니다. 의사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남편과 제 어깨를 감싸 안은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어요. 우리 세 사람의 눈에는 동시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긋지긋했던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드디어 완전히 빠져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처음으로 한 일은 미용실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언제 병세가 다시 나빠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그저 자라나는 대로만 두었던 머리를 예쁘게 다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미용실에 들어서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제 머리를 손질하던 젊은 미용사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님, 머릿결이 정말 좋으시네요. 아주 건강해요. 그 평범한 칭찬 한마디가 제게는 최고의 찬사처럼 들렸습니다. 건강하다는 말. 제가 지난 몇 년간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죠. 저는 거울 속에 비친 단정한 커트 머리를 한 제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용실을 나서자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남편이 제게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선물이야. 제가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예쁜 모자가 아닌 반짝이는 진주알이 박힌 예쁜 헤어핀이 들어있었어요. 남편은 제 머리에 직접 그 핀을 꽂아주며 무뚝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제 2번 다시는 그 답답한 모자 따위는 쓰지 마. 당신은 이게 제일 잘 어울려. 저는 그 말에 또다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방법으로 제 완치를 축하해주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다시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짧은 머리에 예쁜 헤어핀을 꽂은 조금은 낯설지만 더없이 행복해 보이는 제가 서 있었습니다. 제 얼굴에는 지난 고통의 시간들이 남긴 주름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 주름마저도 제가 이겨낸 삶의 훈장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한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풍성했던 머리카락도, 건강했던 젊음도, 그리고 평온했던 일상도.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곁을 묵묵히 지켜준 남편의 사랑이었고,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아들의 믿음이었으며,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제 자신의 강인한 의지였습니다. 한때는 저를 죽음의 문턱까지 끌고 갔던 그 지독한 병이, 그리고 저를 나락으로 밀어넣으려 했던 그 악독했던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제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준 셈이었습니다. 저는 제 머리에 꽂힌 헤어핀을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머리핀이 아니었어요. 제가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제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관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불안해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저 오늘,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이 평범한 행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겁니다. 거실에서 저를 부르는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환하게 미소 지어주고는 제 진짜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실로 향했습니다.
제 인생의 이막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